아,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방송에서 굉장히 저는 오랜만에 봤거든요. 네, 네. 같이 방송한 건 너무 오랜만인데, 일단은 지금 이 시기에 이제 교수님의 말씀이 궁금한 시청자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저희가 또 이렇게, 교수님을 초대를 해봤습니다. 뭐, 아까부터 계속 이제 질문 올려주시는데, 뭐, 환율 전망이 궁금하다, 뭐, 주식 어떻게 되는 거냐, 부동산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것들 많이들 질문해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중간중간 저희가 같이 질문하면서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지금 거의 세계적인 경제난 속에 대한민국이 정말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시기 전에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오늘 박지희 아나운서도 제가 그동안 좀 보고 싶었었는데, 여기서 뵙게 되네요. 네. TBS 더룸에서 뵙고. 예, 더룸에서 밤에 출연하면은 같이 그때 이제 좀 진행도 같이 하셨고, 네. 게스트로 출연하고 그랬었는데, 너무너무 반갑네요. 네. 그리고 우리 아침 프레스도. 네, 망작이었죠? 킹슈맨. 프로그램 폐지가 됐습니다. 네. 망작은 아니죠. 저의 부족함으로. 근데 교수님이 그때 아침에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좋아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오면 좀 이상호 기자님도 좀 뵐 줄 알았는데, 오늘은 쉬신다고. 금요일 쉬는 날이라고. 네. 미리 선제적으로 주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아마 이제 이 고발뉴스 시청자들이나 아마 저 최백은 TV 시청자들 중복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새로운 환경에서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을 최대한 좀 해소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좀 기대를 하면서 네. 저희가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 최백은 교수님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미국 조지아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 받으셨고 또 현재 건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뭐 경제사학회 회장, 민족통일연구소장, 대한학교 민들레까지 설립을 하시기도 했는데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캠프에도 같이 일하시지 않으셨나요? 예, 잠시 했었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경제 정책만 놓고 봤을 때, 뭐 이런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분들, 보수 진영의 정당에서는 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뭐 우리나라 뭐 베네수엘라 된다, 뭐 다 이렇게 나눠주고 뭐 정말 무슨 사회주의인 것처럼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누구보다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 이제 뭐 경제학과 교수 최백은 교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점이 와닿았는지 그들의 주장의 허구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후보에게 어떤 내용의 경제 정책을 조언을 하셨었는지 이런 것들 질문 좀 드려보세요. 예, 제가 대학 선생 생활을 한 게 90년부터니까요. 네. 지금 햇수로 33년입니다. 참 징그럽게 오래 했죠. 그랬는데 평생 선생의 길을 걸으면서 물론 이제 대학 선생들은 교육과 연구뿐만 아니라 사회 봉사 활동도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어떤 심지어 평가까지 받을 정도로. 근데 이제 그래서 뭐 방송 활동이나 이제 예부 강연이라든가 혹은 시민 단체의 좀 전문가로서 좀 조언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쭉 해왔었는데 제가 어떤 특정 정치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건 이재명 후보가 처음이었었어요. 그렇죠. 예. 제가 왜 그러냐면은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거리를 두고 살아왔었고, 네. 제가 이제 사실 공직자 얘기를 굉장히 별로 좀 안 좋아합니다. 굉장히 예를 들면 개인적인 사적인 생활이 네. 제한도 많이 받고, 맞죠. 그리고 무한 책임을 갖기 때문에, 이제 부담도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제 가족들이, 제 와이프가 굉장히 싫어해요. 이혼하겠다고 막. 그러면 약간 기회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네. 이재명 후보를 이제 지지한 거는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느 날이에요. 연락이 와가지고 했는데 저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지만은 우리 경제학자로서 지금 현 상황을 봤을 때 경제가 지금 경제 생태계가 지각 변동을 하고 있어요. 네. 2000년대 이후에 지각 변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학교에 들어오는 아이들이요. 네. 올해 들어오는 애들이 이제 03학번입니다. 03학번이면 2004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재수 안 하고 들어오면은 네. 2004년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21세기에 태어난 아이들이 대학에 지금 이제 드디어 있는 거예요. 들어오는 시기네요. 네. 그러니까 한 3년 전부터 벌써 3, 4년 전부터 네. 21세기에 태어난 애들이 대학에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21세기 100년을 2100년까지 꼬박 살아갈 이제 그렇죠. 이제, 세대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그러니까 사실 20세기에 1900년대를 많은 시간을 살았던 사람하고는 네.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것처럼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도 급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요. 급변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변화하는 환경에 제대로 적응을 할 뿐만 아니라 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 선도국가, 선진국가로 발돋움하려면은 뭘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관점에서 저는 평상시에 이제 우리가 그러한 변화에 이제 그 적응을 하려면요. 아무래도 가장 그 그 변화를 주도해야 될 세대들은 저는 이제 소위 MZ 세대부터 해서 그 이후 세대들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이유가 사실 그 이전 세대들은 산업사회 속에서 삶을 살아오고 교육도 받아오고 하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사실 이 제조업 기반이 굉장히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제조업 종사자가 굉장히 크게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변화는 우리가 흔히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변화에 가장 적응을 빨리 하고 그 변화를 좀 긍정적인 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 세대가 네. 원령적으로는 소위 MZ 세대 플러스 그 이후 세대들, 2000년대 이후 세대들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한 사회가 우리나라가 이제 어쨌든 간에 경제적으로 어떤 하나의 이런 탈바꿈을 하려면은 새로운 변화를 계속 추구를 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혁신이라고 하죠.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것이 저는 두 가지라고 봤어요. 하나는 뭐냐면 교육의 혁명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변화하는 경제 생태계는 과거에 저희 세대가 그러니까는 산업사회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로 했던 교육과는 전혀 다른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근데 여전히 산업사회 교육이 지속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그러니까는 지금 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제대로 그러니까는 적응하지 못하게 하는 측면이 있어서 교육혁명이 저는 선결 조건이라고 경제학자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한교육운동도 계속 했던 이유가 거기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청년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려면은 우리 사회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해결해야 될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저는 이제 이 불평등 문제 해결이요. 빈부의 격차, 불평등.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좀 잘 안 들린다고 하네요. 이거 안 들리나? 제가 보고. 자, 어쨌든 네. 마이크를 최대한 가깝게 빈 곳을 좀 채워주세요. 빈 멘트를. 네, 마이크가 뽑혔습니다. 이 젊은 분들이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는데 젊은 분들이 우리가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맞습니다. 이제는 망한 민국이라고.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그 말 뜻에 담겨 있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지금 이제 세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세대가 소위 말해서 부모 잘 만나면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경제학자들이 그걸 측정을 해봤어요. 한 2013년부터 보게 되면요. 상위 10%, 부모의 재산이 상위 10%에 속하는 사람들, 소득이, 자녀들이 상위 10%로 살아갈 확률. 궁금하지 않아요? 거의 그대로 갑니까? 그게 거의 한 87% 정도. 그러면 결국은 부모의 변수가 가장 중요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집에서 태어나느냐가 그 아이의 인생을 결정지어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하위 10% 부모를 만나면은 하위 10%로 살아갈 확률도 88%.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부가 대물림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층 이동이 거의 불가능해진. 그렇죠.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청년들은 그러니까는 그런 수치를 몰라도 피부로 체감을 하다 보니까는 헬조선이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소위 계층 이동이 가능한 이런 사회를 얘기를 하는데 이 부가 대물림되는 사회는 사실 과거 봉건제 사회의 모습이라고요. 부모를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계급이 결정되어졌던 게 우리가 봉건제 사회였었잖아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이 진보가 멈춰버린 게
그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게 지금 청년들이고 네. 청년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두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는 이제 교육혁명 문제, 네.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해야 될 부분, 개인이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정부가 해야 될 부분과 관련해서 네. 이 재정의 민주화하고 네. 정부가 그러니까 결국 돈을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쓰느냐 문제가 재정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융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금융 민주화 이 부분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걸 평상시에 이걸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이제 그러니까 청년들이한테 어떤 하나의 새로운 어떤 그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이런 소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확인을 했죠. 이재명 후보 만났을 때. 네. 만났는데 뭐 그분이 제가 이렇게 겪어본 많은 정치인들 겪어봤을 거에 비하면은 좀 스마트하세요. 굉장히 빨리 이해를 하세요. 네. 특히 정치인들이 그 경제를 되게 좀 어려워하는데 네. 비경제 전문가들은요. 특히 금융을 어려워하는데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실 이게 뭐 얘기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정치하시기 전에는 뭐 주식을 굉장히 또 잘 운용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젊었을 때 날려 먹었다 하기도 했고요. 할 수 있는 날리긴 건데. 했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정도만 가지고는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한 나라 국가 경영을 하려면. 그럼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어떤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과 금융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바라보냐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문제를 그랬고 특히 첫 번째 교육혁명을 얘기하고 그랬을 때 그 두 문제를 약속을 하더라고요. 네. 자기 같이 그 뜻을 이뤘으면 좋겠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렇다면 저도 전문가로서 좀 이제 그러니까 힘을 보태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참여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제가 이제 정치인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지를 못했던 이유는요. 그런 이제 비전들이 안 보였었기 때문에. 네. 그 시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필요로 하는 소위 말해서 그 역량이라든가 이런 시대 비전을 제대로 소화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공개적으로 지지선을 못했던 것이고요. 네.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하고 네. 한 몇 차례 만나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얘기를 충분히 나눠보셨군요. 그냥 제가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공직자에게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안 나가려고. 네. 그래서 막 이제 그 노골적으로도 막 이제 질문도 하고 제가 테스트 해보려고 이렇게 했었었죠. 네.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뜻이 이제 그러니까 맞아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그렇다면 이제 책임을 좀 일부분을 져야 되니까 그렇죠. 도와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래 참여하게. 연재에서 약간 쫑크도 줬어요. 네가 경제를 뭐라 이렇게 약간. 도저히 이 정도 알면 오히려 날카로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달랐구나. 소화도가 굉장히 소화 능력이 굉장히 빠르시더라고요. 근데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경제는 뭐 대통령이 잘 안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근데 저는 있잖아요. 보수 진영이든 진보 진영이든 간에. 사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러니까 살아갈 나라, 살아갈 사회가 역동적인 사회였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이 그러니까 좀 이 헬조선 얘기 안 하고. 언젠가 한번 그 여성정책연구원인가 제 기억이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뭐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20대 젊은이들 중에서 한 평균 7.5명. 여성이 좀 더 높아요. 7.8명 정도 되고 남성이 한 7.3명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기회가 되면 한국을 떠나고 싶다. 근데 이런 이제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10명 중에서 그러니까 거의 한 80% 가까운 이제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사실 어떤 하나의 자기가 이 땅에서 어떤 하나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사실 그 나라는 미래가 없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제 뭐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던 지지층들한테도 묻고 싶은 게 과연 그러한 미래를 만드는 능력이 있는지를 좀 가지고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걸 그러니까는 그걸 가지고 경쟁을 했었어야 되는데 무슨 뭐 대장동이니 뭐 이제 쓸데없는 별로. 맞아요. 예.
그걸 가지고 이게 뒤집어서 예. 얘기하고. 경제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이제 뭔가 이거를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딱 보기에 너무 복잡하고 이게 진짜 지금 우리 코앞에 닥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심각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지금 물가라든지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체감을 할 정도로 경제가 망가지지 않으면 사실은 인지가 잘 안 된다는 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대장동이나 이런 이슈가 더 대선 국면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그리고 고금리 이런 것들 때문에 서민들의 고통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뭐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값이라든지 물가라든지 진짜 이게 경제가 문제가 있나? 라고 피부로 와닿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보셨을 때 글로벌 경제 상황 포함해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네. 지금 상황이요. 우리가 이제 흔히 과거 이제 위기 때를 연상한다면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이제 우리가 흔히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하고 많이 비교들을 하고 그러는데 네. 하는데 그때들보다도 더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왜 안 좋으냐면요. 예를 들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요. 경기 침체가 잠시 왔었지만은 네.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달러를 풀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수습을 했어요.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수습을 했는데 지금은 달러를 풀을 수도 없고 네. 풀어도 수습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예, 풀어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1980년대 초에 있었던 저희 소위 말해서 경기 침체가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심한 경기 침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때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많이 올려가지고 그걸 이제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금리 올려도 물가를 그러니까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의 지금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일반 사람들은 뭘 떠올릴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은 가볍게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가 인상? 지금 우리가 유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막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높아지고 네.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원인이 뭐인 것 같아요? 원인. 뭐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려 있어서? 공급이 줄어서? 아니, 근데 우리 솔직히 말해서 보게 되면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에서 네. 전쟁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냐면, 이 유가라든가 유가. 이런 것들이, 네. 예, 뭐, 러시아 석유 이제 그러니까는 뭐, 못 사게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곡물 이제 그러니까 수출도 네. 예, 차단되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소위 석유 가격이 작년 한 3분기, 3, 4분기부터 좀 오르기 시작했지만은요. 네. 폭발적으로 오른 거는 사실 이 전쟁 터지면서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올랐는데 금리 올린다고 해가지고 전쟁 멈춥니까? 그렇진 않죠. 그렇죠. 본질적으로는 전쟁이 정지돼야죠. 그만둬야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중한 병에 걸렸을 때 네. 그분을 편안하게 해주려면은 네. 그 병의 원인을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잠시 전에 지금 이제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려서 그러는데 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게 좀 이제 사실은 좀 착시가 있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풀었죠. 네. 풀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요. 그 팬데믹 이후에 네. 풀린 돈이 네. 한 750조 원 정도를 더 풀렸습니다. 엄청나죠. 네. 1인당으로 보게 되면 국민 1인당으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나라 한 5,200만 네. 좀 안 되니까요. 나누기 하게 되면 1인당 내가 그러니까는 750조 나누기 한 그러니까 5천만 명으로 네. 나누게 되면은 네. 한 1,500만 원 정도씩 네. 더 자기가 손에 만져봤느냐. 그렇진 않죠. 않죠. 그 네. 얘기는 뭐냐면 돈을 그렇게 많이 풀어서도 돈이 제대로 안 돈 거예요. 그렇죠. 돈이 안 돌아갔죠. 경제활동에 실물 경제활동에 별로 투입이 안 되어지고요. 대부분 돈이 어디로 갔냐면 주식시장, 부동산, 코인 이런 쪽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지금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사람들이 돈이 많이 그러니까 증가해가지고 소비에서 생긴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쟁이라든가 네. 아니면 그 이전에 팬데믹 충격으로 소위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이 사람들이 활동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소위 글로벌 이 공급망이 그러니까 교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 대통령이 공급 사이드에서 대한 문제 일어났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연결망이 다 끊어지고 막 그런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 이제 이 돈이 많이 풀려서라고 생각하는데 돈이 풀려서 생긴 요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인플레이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금융위기 때도 돈 지금보다는 조금 적었지만은 네. 이번에 풀린 게 한 4조 8천억 달러 미국 기준으로 네. 공급을 해서 찍어냈어요. 네. 근데 금융위기 때도 한 3조 6천억 달러 공급했었어요. 뭐 비슷하게. 근데 그 당시에도 풀긴 인플레이션 안 생겼었어요. 했네요. 왜? 돈이 안 돌아요. 돈이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돈 못 만져봤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줄어들었어 소득이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 중앙은행에서 많이 공급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에요. 현실은. 네. 그래 이게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와 있을 게 아닙니까? 네. 써야지 이게 물가가 오르는 거고 그런 네. 거잖아요. 근데 그런 요인이 아니란 얘기죠. 이게 소위 말해 전쟁이라든가 팬데믹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유가가 올라가고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물가를 끌어올리게 되는 하나 요인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는 돈을 회수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요. 돈을 회수하는데 돈을 회수한다고 해가지고 전쟁이 중단할 거냐 이거예요. 원인은 그러니까 전쟁이 중단되면은 아마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이게 진정이 돼갈 거예요. 근데 원인은 전쟁인데 지금 그러니까는 금리를 인상을 하는데 물론 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경기가 이제 죽습니다. 네. 사람들이 돈이 이제 줄어들고 그러니까요. 경기가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소비를 줄여가지고 억지로 그러니까 이걸 끌어내리는데 이건 굉장히 많이 금리를 올려야 돼요. 그걸 끌어내리려면은 사람은 이중적으로 죽을 맛인 거죠. 그리고 그 전쟁이 계속되는 한에 있어서는 그걸 곡물 수출 잘 안 되고 그러면은 네.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계속 될 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면서 그렇다고 중앙은행은 금리를 안 올 수 없고 네. 자기들만 쳐다보고 있으니까는. 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상황이 금리 올려도 과거처럼 해결도 안 되면서 경제는 굉장히 커다란 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아래 공포입니까? 리세션 아래 공포뿐만 아니라 아래 네. 공포 이상입니다. 이거는 리세션 지금 이제 월가가 네. 금리 인상에 가장 사실은 과격한 금리 인상을 반대를 하고 있어요. 월가가 뭐냐면 지금 주가들 엄청나게 폭락하고 있는데 네. 나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미국의 기술주들이 모여있는 나스닥 기준으로 31%나 그러니까 떨어졌어요. 네? 지난 연말 대비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엄청 떨어지니까 월가가 죽겠다고 지금 아우성 치는 네.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모든 지금 자산 시장이 그러니까 주식, 부동산, 코인 이런 게 다 지금 이제 이게 네. 지금 부동산은 이제 시작이고요. 네. 네, 시작이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를 가지고 과거에는 돈을 풀어가지고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 돈을 풀 수가 없잖아요. 돈도 많이 썼고요. 예, 풀 수도 없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정부도 그러니까 재정을 굉장히 많이 썼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네. 정부도 돈 쓸 여력도 없고 네. 중앙은행은 오히려 돈을 그러니까 지금 회수해야 될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안 좋다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예. 애매한 상황이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근본적으로는 이게 세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뭐 자신감을 가지고 뭐 극복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대책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는데 한국은행법의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윤석열이 출근길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주식, 채권, 부동산 등 가격 조정이 있을 때 금융회사의 충격을 예고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리스크라고 우리가 좀 솔직히 생각을 먼저 이게 이제 대통령께서 이게 할 말은 아니죠. 시중에 필부하고 대통령은 그러니까 달라야죠. 할 수밖에 없는데 네. 대통령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상당히 어렵지만은 우리 정부도 열심히 하고 그럴 테니까는 정부 믿고 그렇죠. 국민들한테도 그러니까는 이 위기를 같이 이겨내자고 이렇게 호소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정부 대통령이 먼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맨 앞에서 전쟁의 장수가 우리 질 것 같으니까는 지금 이러면서 지금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수하 장졸들이 네. 싸움할 의지가 생기겠죠. 기력이 다 떨어. 사기가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국민들한테 일반 서민들한테는 특히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라. 이런 메시지 던진 거예요 지금요. 각자 도생. 예, 아니 각자 알아서 생존해서 살아서 만나자. 네. 이건 지금 던진 거예요. 그렇죠. 오늘 빌게. 이거 참 끔찍한 얘기인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유권자들 이거 예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 대선 토론할 때 느꼈죠? 대선 이 선거 과정에서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 지지하신 분들, 지지한 국민들 솔직히 그랬잖아요. 저 무식해도 상관없다. 그래도 지지하겠다. 뭐 그랬었잖아요. 극단적으로요. 네. 소탈하다. 이렇게 전문가들 써서 해결하면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과거 김영삼 정부 때 한번 경험했잖아요. 우리가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당시도 김영삼 대통령이 네.
내가 머리를 빌렸으면 된다 이런 얘기했거든. 네. 근데 그러다가 외환위기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 하루 전까지 경제수석 우리 경제 튼튼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대통령은 전문가일 필요는 없지만은요. 전문가가 얘기하면 알아들을 능력은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머리를 빌렸으면 되는데, 그걸 네. 빌려 쓸 머리는 있어야 돼. 그러니까요. 그 판단할 능력은 있어야지만이. 그럼요. 최종 결정권자는요. 네. 특히 위기 관리 상황 속에서는 장관이 아니에요. 대통령, 그러니까 몇 가지 시나리오를 갖다 줍니다. 네. 밑에 장관들은요. 네. 그 최종적인 선택은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자기가 책임지는 정치인데요. 최종 책임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기업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경영도 그러니까 임원 이사들이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를 몇 개 가지고 가게 되면은 기업 총수가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러면 그랬을 때 그걸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판단할 능력이 없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지지를 했어. 그러면 사실 국민들은 이걸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감수를 해야 돼요. 본인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출근하면서 뭐냐면은 자산 가격이 지금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주가 그냥 대폭락을 해가지고 2400선이 무너지고 2350선까지 무너졌잖아요. 어저께. 그러니까요. 2300선보다 내려가. 아니, 지금 오늘은 이제 2300 올라갔어요. 오늘은요. 올라갔는데, 근데 이제 환율도 그래서 1,400원 돌파도 했었고요. 네. 대통령이 신호를 준 거예요. 자산 가격이라는 게 뭐냐면 부동산, 주식, 그러니까는 코인 이런 것들을 자산 가격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가격이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는 떨어지는 게 불가피하다고 대통령이 먼저 입으로 그러니까 그걸 밝히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던지는데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요. 네. 대한민국은 시장보다 정치가 위에 있다고 믿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냐면 정부 정책에 싸매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정부 정책과 충돌하려고 하지 말아라. 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대통령 입에서 저런 사인이 나왔어? 그러면 던져야지. 다 미리 그러니까 미리 다 털고 나가야지. 네. 이 신호를 대통령이 주면 어쩌자는 얘기예요 지금요. 네? 그러면 그 속에서 개인 투자가들은 그러니까 그걸 다 뒤집어 쓰고 앉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그런 점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일반 사람들은 뭐 커피 한잔 하시면서 아니면 술 한잔 하면서 이 수다 떨 때 할 수 있는 얘기를.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검사 시절 때는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티타임 할 때 하던 얘기 하는 거예요. 점심 먹고 앉아가지고 그랬을 때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근데 그 얘기를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그대로 그냥 이렇게 여과 없이 쏟아내고 있다는 것에 제가 굉장히 경악을 했는데 이건 이 상황이 지금 뭐 이렇게 놓고 있는데 여전히 지지자들은 뭐냐면 얼마나 순수하시냐. 그래요. 순수한 거하고 무책임한 거하고 구별을 못 하셔. 근데 우유 콘테스트 합니까? 뭘 순수하다는 얘기를. 아니, 그리고 대통령이 순수해서 국민들이 얻을 이익이 뭐가 있죠? 그러니까요. 순수하게 지금 폭격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 16일에 윤석열 정부가 경제 정책을 뭐 내놓긴 내놨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프렌들리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반노동적인 태도를 좀 견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뭐 법인 최고 세율을 뭐 인하를 하겠다, 뭐 민영화에 대한 행보까지 나오고 있어요. 일단 뭐 법인세를 인하하면은 투자가 늘어나고 고용이 그래서 증대되고 결과적으로도 이제 물가가 안정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에는 낙수 효과 얘기잖아요. 이거는 이미 전 정부들 통해서 아닌 걸로 판명이 났던 거 아닌가요? 예. 아니면 방법론적인 뭐 조금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것도 국민들의 다시 다 이게 우리가 예측했던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어떤 경제 정책이 나올지 다 예측을 했던 건데 사실 국민들도요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러니까 판단을 할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게 되면은 나중에 와서 나 저럴 줄 몰랐다. 이런 얘기 해봤자 뭐예요? 다 피해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보는데 자 법인세 같은 경우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동안에 소위 민주당 같은 경우라든가 이쪽 정의당 이런 쪽에 있는 쪽에다가는 네. 이 보수 정당이 항상 했던 게 뭐냐면은 뒤집어 씌운 게 반기업 쪽에다 이렇게 씌우다 보니까는 씌우다 보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나라 민주당은 굉장히 친기업적이에요. 우리나라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요. 네. 국회의원들 중에 굉장히 친기업, 친재벌적인 사고가 많아요. 솔직히요. 네, 이름 몇몇 떠올라서 웃었습니다. 네. 많아요. 네. 많은데. 몇십 명 있죠. 그래서 사실 뭐냐면은 더군다나 제가 이제 평상시에 얘기지만 모피아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경제 관료들은 굉장히 친재벌적이고 친대기업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네.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요.
기업이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대기업 이번에 25%에서 22% 낮출 때 적용되는 게 대기업들인데 네. 소위 말해서 법인소득 3천억 원 이상 과표 기준으로 해서요. 네. 이상을 버는 사람들, 버는 기업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돈 많이 버는 기업들이죠. 그렇죠. 근데 이 기업들이 주로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어디다가 투자를 하냐면요. 네. 성장성이 있는 사업. 그 다음에 뭐냐면 수익성이 높은 사업. 네. 이런 데다 투자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기업들이 그렇게 해서 돈 벌었겠죠. 그렇죠. 아니, 그런 분야에 투자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네. 성장성이 없고 수익이 안 나는 사업은 네. 그러니까 시장이 뭐 포화됐거나 해서 수익성이 안 나는 거는 투자할 일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돈이 있든 없든 간에요. 네. 그렇죠? 우리가 개인이 그러니까 동네에서 기업 입장에 봐서는 장사를 네. 해더라도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시장이 꽉 찼는데 거기다가 내가 또 뛰어들어가가지고 누가 장사를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성장성이 있고 수익성이 높은 분야의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세제 지원과 금융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해줘 왔어요 지금 이미. 네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미래 먹거리. 그러다 보니까는 그 대기업들의 그 유효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 그러니까 과표는 그러니까 25%지만은 네. 실제 그러니까 세금 낸 것이 실제 얼마큼 냈느냐를 계산해 보면 한 19%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22%를 낮추겠다고 하지만은 그것보다 낮은 세금을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내고 있는 이유가 많은 지원을 해주기 때문인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가로 세금 깎아주면 다 좋아하죠. 월급쟁이들 다 좋아하죠. 누구나 다 좋아하죠. 네. 그럼 여윳돈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성장성이 없는 사업까지 그러니까 투자를 더 늘리겠냐 이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낙수 효과가 그렇게 나올 수 없는 이유가 네. 바로 그런 사정 때문에. 그러니까 어딘가에 무릎 계속 고여있을 수밖에 없는 돈을 뿌린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결국 뭐냐면 그게 대기업의 주주들 주머니로 들어갈 돈들인 거지, 결국은요. 예? 예, 들어갈 돈이고 그게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업들은 이미 세제 지원, 금융 지원 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해주고 있는 거를 이걸 아셔야 돼 국민들이요. 근데 지금 추가로 들어간다라는 건가요? 추가로 돈을 그러니까 세금을 적게 뜯어가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뭐 투자는 안 하고 결국 자기 회사 성장시키는 데 쓰겠죠. 자기 개인들 다 나눠 갖고 이제 그러겠죠. 네. 예. 자 그런 점에서 그하고 이 규제도 있잖아요. 네. 규제도 그러니까는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계속 탈규제 얘기하고 이제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국민들 있잖아요. 그 규제개혁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정부 공식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 여러분들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건 좀 확인들 다 하셔야 돼. 거기 들어가게 되면 규제 백서가 매년 발간돼요. 아, 네. 그래서 어떤 규제를 그러니까 해결했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은 박근혜 정부 때는 굉장히 자잘한 거 네. 이런 걸 했었어요. 불량식품 막.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네. 굉장히 이걸 체계를 세웠어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역대 정부가 계속 오면서 문재인 정부도 네. 뭐 규제 샌드박스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규제 개혁을 굉장히 하여간 왜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했냐면요.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서도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은 네. 새로운 상품이나 새로운 이제 그러니까 시장이 열리는데 네. 기존에 없던 게 이제 등장하게 되면은 네. 기존의 그 규제 같은 경우들은 제도는 기존의 상품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놨을 게 아닙니까 제도로. 네네. 그러니까 새로운 상품에 대해서는 이게 그러니까는 안 맞는 거예요.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걸 바꾸는 거예요 제도를요. 그래서 그거는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체계적으로 사실은 했어요. 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규제 개혁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안 했다. 이거 아니라 네. 문재인 정부에서 훨씬 많이 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그 규제 백서 들어가 보라니까요. 네. 준비된 거.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 중고차 판매 시장이 있었는데 헤이딜러 같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오면 여기에 해당하는 어느 정도 법안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차라든가 하여간 이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네. 박근혜 정부 때는 거기에 대해서 규제 개혁한 게 없었어요.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이게 진행이 되어져요.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 개혁이요. 네. 물론 생활 속에 어떤 하나의 이런 규제도 이제 그러니까 많이 개혁을 하지만은요. 하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규제를 반대한 게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다 이게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정부도 굉장히 친기업적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기업은 절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럼 누가 더 규제를 더 잘했고 누가 더 그러니까 기업들 투자를 더 많이 가게 했는가는
자료가 있다 이겁니다. 아, 그걸로 따져봐야죠. 자료가 있는데 이걸 보고서는 그냥 우리는 무조건 내가 어떤 하는 이념을 가지고 더 씌워놓고. 그러니까 집권정당 이름 따라 그냥 그 색깔로 가는 거죠. 보수는 그렇죠. 무조건 기업 살리고, 진보는 기업 다 죽이고, 이렇게만 색깔을 씌워놨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념적인 색깔 가지고 또 일부 유튜버들이 막 떠들어대고, 그거를 그냥 그러니까 확대 재생산하면서 네. 많은 국민들이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국민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알고 이제 이것을 판단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지도자를 정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더 할 게 없어요, 별로요. 그냥 그러니까 그거를 시대에 맞춰서 조금 더 그러니까 보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유지 보완. 예, 실제 나온 대책을 보면 그래요. 그 기재부에서 발표한 거 보게 되면은 새로운 게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사실 국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경제가 좀 너무 어려워지니까 이제 민심을 조금 이제 심상치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 그런 말도 했더라고요. 지금 이 경제 위기에는 문재인 정부 책임이 더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미국 재정당국 비슷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원달러 환율 1,300원 넘어가고 이 중에 이제 부동산에서도 부동산 시장에서도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 지난 21일에 윤석열표 1차 부동산 정상화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임대차 시정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라고 해서 뭐 빚내서 집 사기, 부자 감세 끼워 넣어가지고 뭐 그런 것들, 임대사업자 특혜 제공 이런 것들 좀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이 윤석열 정부는요 지금까지 쭉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금 일반 국민들한테는 네. 그 대통령이 입에서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라. 그리고 뭐냐면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은 대기업과 부자들한테는 이 기회에 그러니까 소원 수리해주고 있어요. 소원 수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법인세 감세가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 국민한테 일자리 증가하고 그런다면 얼마나 그걸 지지를 해줘야죠. 지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효과 없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세금만 깎아주면은 결국 이 정부가 재정 건전성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제 정부 수입도 줄어들 게 아닙니까요. 그렇죠? 그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제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도 주식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도 네. 일반 국민들 아시는 분이 주식을 하는 분이 많아서 알 거예요. 원래 기존에는 한 종목당 한 종목을 그러니까 10억 원 이상 그러니까 주식을 보유했을 때 거기서 그러니까 수익을 봤을 때 소득을 봤을 때 거기다 내는 세금이 주식 양도소득세예요. 네. 근데 한 종목에 10억 원 이상 보유하면 굉장히 부자 아니에요? 그렇죠. 금융 부자잖아요. 엄청 부자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100억 이상 보유한 경우로 끌어올렸어요. 아, 와, 몇 명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0배 가까이. 그러니까 그 아주 소수한테만 세금이 이제 그러니까 그걸 하고 초소수 아닙니까? 10억에서 100억 정도 보유한 사람은 그럼 부자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 10억, 그러니까 한 종목당 1억 들어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이제 현 정부의 인식은 한 100억은 있어야 부자다. 아, 99억 그 정도 가지고 있다고 뭐 부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도 이제 혜택을 줬죠. 네. 그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뭐 종부세도 네. 그러니까 혜택을 줬지요. 각종 그러니까는 대기업과 부자 중심으로 그러니까 세금 혜택을 주고 있는데 네. 부동산 대책도 이번에 이제 발표한 거 6월 21일 날 이제 첫 대책을 나온 거 네. 보게 되면은 이미 많이들 알고 있는 얘기죠. 하나는 뭐냐면 이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에게 소위 말해서 돈 지원해 줄 테니까 대출 네. 지원해 줄 테니까 네. 집 사라 네. 하는 거에 하나 이거 많이 알려진 이제 그동안 얘기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임대사업자들 소위 다주택 소유자들이죠. 네. 다주택 소유자가 임대사업자가 그냥 우리가 비난을 했던 게 아니라 임대사업자들이 일반 그러니까는 우리가 땀을 흘려서 일하는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의 근로소득이라든가 아니면은 공장을 지어가지고 생산활동을 하는 어떤 이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세제 혜택을 받았어요. 혜택을 줬어. 너무 아주 큰 세제 혜택을 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개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도 임대사업에 막 뛰어들고 그랬었어요. 네. 뛰어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뭐냐면 주택 투기 수요를 막 불러들인 거죠. 네네, 일으킨 맞아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정상화시키는 이런 이제 과정을 이제 진행이 됐었던 건데, 지난 우리가 문재인 정부 이제 말기에 진행이 네. 됐었던 건데, 이거를 더 이제 그러니까 확장하고 강화를 이번에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앞에 부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되게 누구겠습니까요? 젊은 사람들, 20, 30대.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해 연령층이라도 그동안에 무주택자로 평생 이렇게 사시다가 네. 이제 좀 뒤늦게 돈 좀 모은 거를 가지고
대출 못해가지고 살 생각이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되게 이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아니겠습니까? 네. 이분들이 그러니까는 이분들한테 지금 빚을 내가지고 집을 사게 지금 이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결국 뭐겠습니까?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주택값이 떨어져봤자 자기가 어차피 사는 집이니까 네. 그냥 견디면 돼요. 네, 맞아요. 근데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투기적인 목적으로 했던 사람들은 이거 처분을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지금요. 네. 이게 더 떨어지기 전에 자산 손실이 생기니까는. 네. 근데 그거 받아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걸. 그 던졌을 때 누군가 받아야 던질 수 있는. 받아주는데 그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 사기수로 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그런 점에서 굉장히 부도덕한 정책인 거고요. 네. 거기다가 뭐냐면은 이게 일반 사람들은 잘 이제 그러니까는 모를 수가 있는데. 요거 한 번은 정리하고 해야 될 게, 결국은 이제 생애 첫 주택자들을 위한다라는 명목을 던져놓고 사실상 다주택자들이 아우팅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엑시트 할 수 있도록 한 그렇죠. 정책이다. 열어준 거죠. 라고 말씀하신 대출을 겁니다. 가능하게 예. 해서. 예. 네. 출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그 다주택 소유자들이 되게 누구겠냐고요. 그게 한 100억씩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LTV라는 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LTV, 예. 이 주식담보 대출 비율이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80%까지 이제 올려준다는 거 아닙니까요? 네. 80%까지. 근데 이거 올리게 되면요. 우리가 흔히 이제 그 국제결제은행에서 만든 바젤3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은행들이 그러니까는 그 금융위기를 겪고 난 이후에 네. 은행들이 하나은행이 이제 파산하게 되면은 네. 그 혼자만 파산하는 게 아니라 옆에 은행들한테 연쇄적으로 막 이렇게 파장을 미치고 막 그러기 때문에 네. 이거를 좀 이제 그러니까는 제어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좀 더 이제 강화를 한 거예요. 은행들의 건전성을요. 네, 재정 건전성을. 이런 건전성을 강화시킨 건데, 근데 이제 80%까지 올리게 되게 되면은 네. 은행들이 자기 자본을 더 많이 확충을 해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야, 이게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게 결국 뭐냐면 대출을 많이 해주겠다는 건데, 그렇게 하더라도 DSR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DSR이라는 게 뭐냐면 소득 대비해가지고 총무채. 원리금 상환을 비율인데,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상환 능력이 되느냐. 네. 그러니까 좀 자기 소득 범위 내에서 네. 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이게 유도를 하는 건데, 네. 이 DSR도 제안을 한 게 그 국제결제은행에서 거기 바젤 은행감독위원회에서 네. 그 바젤 3에서 그게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시행되고 있는 건데,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네. 아주 긴급 생계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 네. 지금 생활이 아주 굉장히 지금 위험한 이런 사람한테만 예외 조항을 해줬던 거예요. 근데 그 정도는 이제 아주 긴급한 이런 상황들,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허용을 해주고 그러는데, 이걸 일반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한테 이걸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DSR을 적용을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 은행들은요, 국제사회 속에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지금 그러니까는 이 6.21 부동산 정책은 소위 말해서 다주택자들 출구만 늘어주고, 네. 그리고 뭐냐면 우리나라 은행들 부담 높이고, 네. 그리고 국제사회 속에서 신뢰 상실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지금 이제 이게 정책인 거예요.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관성 있죠. 대기업, 부자, 네. 아주 일관성 있게.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누가 이렇게 그 문제점 지적하면은, 네. 그냥 뭐 쌩까잖아요. 그냥 뭐 그냥 응답을 하지 않죠. 네. 응답 안 하고 그냥 가잖아요. 그러니까 작심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윤석열 정권 하에서 부익부 빈익빈, 부자들은 더 돈이 많아지고 이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이런 양극화 현상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교수님께서는 또 이 금융의 민주화를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뭔가 이런 양극화라든지 여러 걱정되는 사안에 대한 해결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이제 경제학을 평생 가르치면서요,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경제는 돈의 배분 문제다. 그리고 돈을 나누는 문제잖아요. 네. 경제라는 것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민간 영역에서 돈의 배분을 하는 게 이제 시장이라든가 금융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그 시장 금융 영역은 돈이 많이 가진 사람이, 돈의 힘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네. 제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하고 여러분하고 은행을 이용할 때 누가 더 그러니까 값싼 금리로 누가 더 은행을 이용이 유리하냐. 그럼 학생들은 당연히 교수님이시죠. 그거 알잖아요, 상식적으로요. 그럼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이 더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공정한 데가 아니야, 시장은요. 음. 기본적으로 기울어지는 운동장이야. 돈의 힘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나 금융 논리에 맡기게 되면은 불평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불평등이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돈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벌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현대사회가 자본주의하고 민주주의 양축으로 우리가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민주주의는 뭡니까요? 이재용이나 나나 똑같이 한 표 행사하는 그렇죠. 민주주의 원리가 네, 작동하는 네, 것이잖아요. 네. 1인 1표잖아요. 네. 근데 시장은 1원 1표라고요. 네? 1원 1표. 돈이 그러니까는 많으면 많을수록 권리가 더 힘이 커지는. 그러니까 결정권을 많이 갖는 곳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선출 권력을 선택할 때 그러니까 한 사회 속에서는 평균 소득 이하인 사람이 절대 다수를 구성하고 있어요. 50% 이상을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통계적으로 네. 보게 되면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국민들이 제대로만 선택한다면은 대다수 국민들을 위한 그러니까 그러한 정부가 구성될 수가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국민들만 제대로 판단한다면은. 네. 그러면 그분들은 선출 권력들은 아무래도 자기 지지층들을 위한 정책을 쓸 게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거기에 가장 중요한 자원이 뭐냐면 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을 가지고 재정은 결국은 뭐냐면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불평등한 문제들. 예? 그리고 이제 미래를 위한 투자 같은 경우도 이런데 그러니까 재정은 거의 돈을 이제 배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재정이 그러니까 1년에 우리가 600조 이상 예산이 된다고 하듯이 엄청난 이 돈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영역을 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결국 경제적인 취약계층들 이들에게 그러니까 그 돈의 배분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완화시키는 거예요. 불평등을요. 네. 완화시키는데 보수 정부들은 항상 그동안에 뭐라 했습니까? 정부가 그러니까는 막 퍼주기 한다면 이렇게 하면서 그랬잖아요. 네. 재정을 그러니까 너무 한다고. 그게 뭐냐면은 정부 돈 저거를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요, 정부의 재정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죠. 근데 부자들은 굉장히 관심 갖습니다. 대기업들은요. 저 600조 넘는 돈을, 예? 일반 국민들은 관심을 안 가죠. 예? 돈이 없으면서. 자기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근데 대기업이나 부자들은 그 돈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를 가지고 민주정부가 취약계층들한테 배분해주게 되면 자기들 몫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로 돈 쓰지 말라는 거야. 민주정부한테는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는 정부가 막 돈 써도 전적으로 비난 안 했었어요. 왜? 그게 결국 뭐냐면 대기업이나 부자들을 위해서 쓰이니까. 근데 민주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정부 재정 쓰지 말라고 막 그래. 왜 그러냐? 민주정부는 경제적인 취약계 서민들한테 돈을 많이 쓰게 되고 우리한테 안 쓰니까 이제. 그렇죠. 네. 자기들 몫이 줄어드니까. 자기들한테 오던 돈이. 그래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금융민주화 얘기한 게 최근에 아마 그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네, 검사 출신이요. 네. 이 양반도 정치검사 출신이죠. 네. 특수부 출신이니까. 이 양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은행들이 그러니까 이자 장사한다고. 이자 올리지 말라네.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은행들이 금리를 낮췄어. 그러면은 이거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은행들이 그러니까는 뭐 협박받아가지고 억지로 내릴 수 없는 걸 내렸다가 아니면 뭐냐면 원래 내릴 수 있는 건데, 예? 굉장히 금리를 높게 설정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느 거일 것 같아요? 내릴 수 없는 거를 내리고. 아니죠. 뭐 저 은행들이 그러니까 문 닫으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대주주는 다 예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이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은행들이 내릴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내리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그 은행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영업하도록 하는 것을 제대로 그러니까 법대로 안 하게 되면은 영업을 정지시까지 시킬 수가 있어요. 금융위원회에서. 은행들 설립도 거기 허가 사업입니다. 은행이라는 아무나 못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말 자기들 목줄을 쥐고 있는 데가 금융위원회고 금융감독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은행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상전이 지금 이자 장사하냐 그러니까는 내리기도 했지만은 내릴 여력이 있으니까 내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은 내릴 여력이 있는데도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방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은행들이 그러니까 과도한 이자를 수취하지 못하도록 제도화 시켜야 되는 거지. 이게 무슨 뭐 그러니까 정권 초기에 인심 쓰듯이 예? 그러니까 무슨 뭐 금리 이자 장사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접근할 문제가 아닌 거죠. 전두환식인 거죠, 완전히. 네.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평상시에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은행들이 제가 이제 모피아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기재부 관료들이요. 소위 과거에 이제 저도 재무부라 해가지고 이제 그 미니스트리 오브 파이낸스의 약자로 모피아라고 하는 건데. 네.
이 기재부 관료들이 이제 그러니까는 공무원들은 되게 이제 그러니까 쫙 이제 퇴직하기 전까지는 자기 이제 그러니까 계급이 올라가는 거에 신경 쓰다가 네. 퇴직하고 난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제 좀 이제 다른 데 가서 좀 더 일을 하고 싶은 이런 게 있잖아요. 정관료 이런 것도 누구도 싶고요. 엄청 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 기재부 관료들이 대개 이제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하고 가는 데가요. 네. 은행들의 그러니까는 이익단체가 은행연합회라고 저 명동에 있죠. 거기 은행연합회 회장은 당연히 기재부 출신들이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냐면 저축은행의 중앙회 회장도 기재부 출신들이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그 금융위원장으로 오신 분. 네. 김주, 누구 있는데. 네. 그분이 어디 있었냐면 여신전문협회 회장으로 있다가 왔어요. 여신전문협회가 뭐 하는 데냐면은 신용카드 회사.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할부금융회사. 네. 여기 이익단체인 거예요. 예, 이 김주현. 이분이 이제 거기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인물 검색하게 되면 여신전문협회 회장하다가 그 이전에 어디에 있었냐? 되게 기재부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원회라든가, 여기에 있다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소위 말해서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퇴직을 하는데, 네. 이 사람들은 새로 갈 데가 또 있는 거야. 세입장이 열리는 거죠. 예, 이제 아니면 한덕수처럼 수억 원 연봉, 수억 원 연봉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로펌 가가지고, 네. 이따가 또 이제 정권 바뀌면 다시 또 컴백하고, 네. 소위 말해서 이제 이게 회전문 인사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왜 거기 이런 이런 기관들의 이익단체 거기에다가 장을 수억 원씩 주고 그 자리를 주겠냐 이거예요. 네. 이 돈 벌 목적으로 만든 회사들이. 그렇죠? 그건 뭐냐면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로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통로 창구죠. 그렇죠. 기재부가 그런 것을 금융위원회가 그걸 결정할 권한들을 갖고 있으니까는. 네. 그걸 해달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은행들의 금리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요. 그러니까 자기 일들을 안 하는 거죠. 왜? 자기들 그러니까는 퇴직하고 나서 또 이 이익 챙기기 위해, 소득 챙기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김현장 가서도 그러니까 뭐 한덕수도 가서 뭘 했겠습니까요? 김현장이 돈 벌어주고선 그러니까는 거기서 수억 원 어쨌든 간에 그걸 돈을 받았을 게 아닙니까? 그 이상을 벌어줘야지 다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그럼 뭘 했겠어요? 그 사람이 평생 그러니까 경제 관료로 살았는데, 경제 부처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정보라든가 로비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결국은 기여를 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추측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게 그러니까 소위 회전문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금융이 그러니까 굉장히 자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는 이 봐주기식 정책들이 네. 진행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서민들이 뒤집어 쓰는 거예요. 가끔가다 펀드 사태 이런 디스커버리니 무슨 뭐 우리가 이런 펀드 사태들 터지는 것도 동양종금 사태도 있어요. 예, 이런 막 각종 터지는 것들도 이게 뭐냐면 이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가 이걸 그 실무 누구 중간에서 이게 눈 감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된 것이고 그리고 처벌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처음에는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쇼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러니까는 국민들 분노가 막 치밀으니까는 막 중징계를 내리듯이 해요. 근데 이걸 하다 보면 이제 단계를 밟다 보면은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려요. 그럼 6개월 지나면 사람 다 잊혀져 버린다고. 그럼 그 다음에 유야무야로 끝내. 네. 여러분들 한번 추적을 해보세요. 역대 그러니까 펀드 이런 사기 같은 거 추적해보면 항상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이 보는 거야. 이게 왜 생기는 거냐? 이게 바로 이제 그러니까 이 은행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뭐냐면 돈이 잘 돌게 해주는 것인데 필요한 곳에 우리나라 은행을 국민들 중에 20%는 이용을 못해요. 왜? 우리가 은행에 돈 빌려 쓰려면은 담보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소득이 직장이 좋아가지고 신용 능력이 있어야지 빌려 쓸 수 있는데 그런 거 없는 사람들은 그게 한 20% 돼요. 그러니까 금융으로 얘기한다면 1등 국민이 있고 2등 국민,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들. 이건 어찌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거죠. 은행은 이게 그러니까 공공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피해가 왜 생기느냐? 바로 이 그러니까 금융은 공공적인 역할이 있어요. 네. 은행법 1조에 보게 되면은, 은행의 존재 이유를 은행이 돈 버는 걸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은행은 그러니까는 이 자금 중개 기능, 돈을 잘 그러니까 순환시키는, 네. 이걸로 해놨어요. 1조 1항이요. 목적이. 그거를 그러니까는 제대로 안 하게 되면은 그를 징벌할 수 있는 게 바로 금융위원회예요. 네. 애들이 안 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고 오히려 뭐냐면 같이 그러니까 그쪽하고 연대하고 동조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한 식구가 돼가지고 네. 하면서 은행들을 위해서 금융회사들을 위해서 정책을 피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고 제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은 제가 이재명 후보한테도 네. 모피아 개혁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이 재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 하면 성남시장 하면서 확실하게 빠삭하게 이해를 하시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관료들을 어떻게 통제하는지는 네. 이거는 아주 그냥 이 사람이 진짜 전문가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또 들어보니까는. 네. 그래서 교수님 제가 그걸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모피아 개혁을 잡아내는 거는. 예.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모피아 개혁이 하나 상징적인 부분인데 네. 불평등 해소하는 데 속에서는 이게 바로 제가 이제 그런 이제 금융민주화 얘기한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금융민주화가 없이는요. 서민들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현대는 금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금융이 중요한데 있는 사람들은 금융을 굉장히 자기한테 돈 버는 오히려 그걸로 활용하고 있고 네.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굉장히 과도한 금리라든가 이런 거에 그러니까 부담을 жил머지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대표되는 거죠. 네. 어쨌든 금융민주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쵸. 피를 토한 연설을 지금. 모두에게 네. 똑같은 권리가 주어져야 된다라는 네. 거고 이 경제 민주화까지 이야기를 금융의 민주화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이제 뭐 윤석열 정권 들어가지고 또 많이들 걱정하는 게 민영화거든요. 네, 처음에는 이제 민영화라는 얘기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국민들에게 좀 거부감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조금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경제난 타개의 방법으로 민영화를 좀 강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메시지를 많이 보내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이것도 사실은 뭐 예측됐던 거잖아요. 예측됐던 것인데 충분히 예상했었죠. 예, 예측됐던 것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건데 이 민영화는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공기업을 그러니까 이제 공적으로 이제 정부가 그러니까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어쨌든 간에 민간에게 팔아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근데 민간이 그러니까 이런 공기업을 매입한다면은 돈벌이가 돼야지만 합니다. 돈벌이 안 되는 건 절대 이건 민영화 안 돼요. 그렇죠? 민영화 안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전제가 수익이 굉장히 잘 나는 사업을 그러니까 민영화할 수밖에 없어요. 전제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국민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수익이 잘 나는 걸 왜 팔으려고 하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수익이 잘 많이 나는데.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금리가 굉장히 낮은 상태잖아요. 최근에 좀 오르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굉장히 저금리잖아요. 1% 되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업체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익률이 만약에 5% 이상 난다, 10% 이상 난다 그러면은 네.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5% 이상, 10% 이상 나는 그런 수익 사업이 찾기 쉽습니까? 요즘 세상에요? 없다고요, 별로요. 그러니까요. 없죠. 네. 우리나라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이요. 평균 한 5% 정도 안 돼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인천공항이 수익률이 꽤 높아요. 높은데 이거를 그러니까는 팔아가지고 정부가 그 돈을 가지고 뭘 할 거냐고요. 그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은행에다 예금을 한다든가 채권을 산다거나 해봤자 그 수익률은 그러니까 2 내지 2% 안팎뿐이 안 된다고요. 왜 그런 미친 짓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도 수익이 충분히 생기는데 팔아 넘겨서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팔아 넘긴다. 민간에게 그러니까는 돈 많이 나는 알짜 저거를 왜 이걸 넘겨줘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정부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정부의 저거를 재정 건전한 도움 된다는데 지금 그러니까는 정부가 그러니까 이래서 돈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한 개인 살림을 운영하나 똑같은 거죠. 내가 만약에 1억이 있을 때 1억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빚을 갚는 게 빚을 지금 1년에 한 3%씩 이자를 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요. 근데 내가 1억을 가지고 만약에 5%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어느 걸 선택해야 됩니까? 빚 갚는 것보다 그러니까 5% 수익 내는 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수익을 내면서 이제 빚을 갚아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2% 정도 남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상식적인 거잖아요. 지금 정부가 지금 팔려고 할 때 민영화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돈벌이 잘 되는 거. 잘 안 되는 건 민영화해도 민영화 안 돼요. 그 기업들이 이걸 왜 살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돈벌이 안 되는 건 애초에 안 사죠. 안 사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한전 같은 경우도 민영화 안 한다 그래요. 저는 오히려 뭐냐면 한국전력을 민영화 한다 그러면은 아마 안 팔릴 거다.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한전 같은 경우 그 유지 관리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송전탑 이런 거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돈벌이에 도움 안 된다 이거예요. 전기만 그러니까 팔아먹는 것만 이거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 할 거다. 민간 보는데 개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논리가 지금요. 이게 계속 진화를 해가지고 80년대부터 민영화가 이제 유행병처럼 있게 됐는데 결국 뭐냐면 기업들은 자본들한테 돈 벌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이게 민영화가 시작된 건데
선진국가에서 이걸 경험해 보니까 굉장히 아주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이제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그러면서 계속 진화를 하는 게 뭐냐면은 통째로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그걸 민영하는 것도 별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그러니까 비용도 많이 발생하는 분야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건 빼고 그냥 돈 되는 것만 그러니까는 민간한테 넘기는 방향으로 민영화를 그러니까 계속 추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철도를요. 철도를 할 때 SRT 만들었잖아요. SRT가 보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철로 깔린 거 그냥 이용을 하고. 네. 그렇죠. KTX가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차량도 그러니까 차량 임대해서 쓰고 있고. 네. 그러니까 유지 관리 비용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민영화하다가 이제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네. 브레이크 걸렸는데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한정 같은 경우도 전기만 그러니까 돈 되는 부분만 포인트로 따서 가져가겠다. 하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뭐냐면은 그 한전은 그러니까 유지 관리 비용 드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이게 경쟁이 안 되죠. 자기들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것 봐라. 이게 민영화하니까 훨씬 더 수익률이 높지 않냐.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만드는데 처음부터 그러니까 수익이 높은 부분만 민간한테 개방을 하고서는 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그 결과가 당연한 거죠.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한테 온다는 거죠. 국민한테. 그러니까 이거 뭐 예국의 사례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는 찾아보시면 쉽게 가는데 결국은 뭐냐면 돈벌이 잘 되고 있는 거를 왜 민영화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 돈 팔아가지고 낸 수익 가지고 해가지고 그만큼 수익을 못 내는데 이건 그냥 돈의 논리만 봐도 이건 그 대답이 뻔히 이게 보입니다. 답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영화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또 이제 국민들과 또 민주당, 야당이 앞장서서 막아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런 경제난 속에 민영화했을 때 피해마저도 서민들에게 돌아온다면 정말로 이게 요즘 말하는 뭐 망한 미국,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런 말이 다시 나오게 되는 거죠. 합리적으로 이제 우리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돈 되는 걸 만약에 우리가 갈 때 민간 부분에서도요. 기업 M&A 하고 그럴 때 그 중간에서 그 거래를 성사시켜 준 사람한테 엄청난 저게 돈이 남아요. 이게 거래 성사시켜주면요. 브로커들에게. 예. 그러면 이거 추진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이 정책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떡고무리를 함정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 뭐 우리가 뭐 누구 특정인 좋아할 일만 이 사람들 정치들을 시키질 않거든요. 저 사람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 그럼 나도 내 몫도 좀 챙기고 싶을 거고. 과거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런 것들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민영화 얘기까지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또 특별히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또 정말 열변을 토해주셨는데 자, 혹시 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나요? 예, 오늘 좀 새로운 환경에서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더구나 두 분이 이제 그러니까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고 좀 기분이 저희도 반가웠습니다. 예, 기분이 업됐습니다. 업되다 보니까 제가 좀 열변을 토했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제가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할 때 교수님까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선거에 이길 줄 알고요. 저도 이길 줄 알았죠. 이길 줄 알고 이제 떠나겠다고 이제 그랬는데 페이스북에다 그런 글을 이제 하루 전에 선거 개표 하루 전에 그런 글을 남기고 이제 떠나겠다고 이제 저는 이제 조용히 살고 싶다고 이제 그랬는데 선거 끝나고 졌단 말이에요. 졌는데 이제 교수님이 떠난다 그러니까는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막 그래가지고 힘들어하고 막 그러니까는 그래서 제가 다시 정권 촛불 시민들한테 품으로 다시 돌려놓을 때까지는 여러분들 옆에 있겠다고 제가 아유, 감사합니다. 있겠다고 다시 이제 가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면 좀 징계적인 건가? 그리고 나서 은퇴하겠다고 이제 교수님 잃을 수 없죠. 그랬으니까는 여러분들 곁에 항상 같이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윤석열 정부 하는 거 보게 되면 굉장히 거칠어요. 거친데 뭐냐면 이게 자기 발등 찍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80년대로 지금 그러니까 돌려놓겠다고 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들 보게 되면 80년대 사고가 그냥 그대로 보이잖아요. 아주 거칠게. 근데 대한민국이 80년대로 절대 못 돌아갑니다. 그렇죠. 국민들의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그 지지했던 20대 뭐 남성들도 거기 그런 세상에 못 살아요. 요즘애들은요. 그거 안 살아봐서 그러는데 못 삽니다. 못 살아.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지금 자기 발등 찍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발등 찍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칠게 가게 되면은 그냥 쌩까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그냥 자기들 저거로 가게 되면요.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니까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자기 발등 찍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는 분노하지 마시고 우리 건강 챙겨야 되니까요. 저는 그래서 뭐냐면 우리끼리 좀 그러니까
마음 평화로운 마음으로 즐기자. 저래요. 즐기자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이, 다음 정부를 좀 우리가, 만드는 걸 좀 기다리고 준비를 하자.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5년으로 저는 이제 준비를 하겠다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네. 힘들 내시기를 바라고. 네. 같이 손잡고 같이 어깨에, 함께 하면서요. 네? 그러면서 이 시간을 좀 견뎌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